예,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원이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과연 저의 의정 활동이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곤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서울시 발전과 우리 서울 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국장님. 예, 예. 나오십시오. 예.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다라는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고, 특히나 그 우리나라 관광에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가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은 뭐 서울 관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의 관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보듯이 그 2020년부터 2021년 데이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2019년 데이터가 유의미한 것 같아서 2019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아시아 국가별 관광 순위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한 9위 정도 했습니다. 1위가 중국이고 일본이 3위인데 저희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한 1,500만 명, 그리고 일본이 3,100만 명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 관광객 데이터입니다. 2009년에 6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2009년에 6만에서 2016년에는 36만으로 급성장을 했고 2019년에는 거의 한 50만 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계속 급감을 하다가 작년에 24만 명 정도로 피크 2019년 때의 절반 정도 지금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란 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성장 동력 산업을 말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2020년 의료관광객 수는 24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 이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20대가 27.3%, 30대가 27.6%, 합쳐서 한 50% 이상 젊은 층이 많이 찾았고 또 여자가 61.2%, 남자가 3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피부과라든지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형외과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찾고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최근 10년간 시도별 의료 관광객 수를 보면 서울이 뭐 쭉 보면 평균적으로 서울이 한 6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오는 관광객 10명 중에 6명은 이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 휴양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 인천을 합치면 거의 80%입니다. 그 수도권의 의료 관광객 유치가 수도권의 거의 80% 정도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객 수는 실환자라는 것은 14만 명인데 이제 실환자라는 것은 이제 한 명이 뭐 여러 병원을 가더라도 한 명의 그 환자를 합한 그 데이터가 실환자이고 연환자는 한 명이 여러 병원을 가면 여러 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연환자는 한 17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국가별 그 외국인 2022년에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온 그 관광객의 국적을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17.9%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 중국, 일본 순인데 미국이 일단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나 이제 교포들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의료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어떤 선호하는 진료가 뭐 그런 치료를 받고 가는 과목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내과 통합입니다. 내과 통합은 뭐 일반 내과 아니면 소화기 내과 뭐 등등의 일반 내과가 2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순입니다. 그다음 검진센터도 많이 찾았었고요. 그다음 뭐 치과도 많이 갔었고 그렇습니다. 미국인 환자를 보면 내과 통합이 가장 많았었고 검진센터, 피부과 순이고, 중국인 환자는 내과 통합, 피부과, 성형외과. 그럼 좀 특징적인 일본인 환자는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내과 통합 이런 진료 과목들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떤 병원을 많이 갈까? 그 의원이라는 여기 병원에 36.3%로 갔는데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상이 30개 미만의 동네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가장 많이 찾고,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계 의료 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09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세계 의료 관광 시장 규모는 109조이고 2025년 그러니까 이제 1년 좀 후에는 24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31년은 585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10%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 관광이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저희가 의료 관광의 피크를 찍었던 50만 명이 의료 관광객이 방문했던 2019년에 저희 상황을 보니까 의료 관광객 지출액, 병원비 내고 이렇게 지출액이 한 3조 331억 원 정도 되고요. 생산 유발 효과, 그와 재반된 여러 그 경제 뭐 지출한 비용을 봤을 때 5조 5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시정 질문까지 하게 된 건 이제 제일 첫 장에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이기는 건 하루 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관광만큼은 아닙니다. 의료 관광만큼은 의료 기술이 세계 2위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그다음 우수한 의료 시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미국 이런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관광에 있어서 잠재력이라든지 또 발전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면 세계 1위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저희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세계 1위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의 의료 관광 이 산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0%가 서울의 의료 관광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의 의료 관광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울의 의료 관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서울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엄격한 출입국 절차가 많이 그 의료 관광을 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무비자로 많은 나라 190개 국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비자 받는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료 과목이 뭐 성형이나 피부에 좀 편중됐다라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증 환자, 뭐 어떤 중증 환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게 체류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중증 환자 임상 분야는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그 의료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그 낮은 인지도가 우리나라 의료 관광 활성화에 좀 걸림돌입니다.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K-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K-의료 관광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울시 현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지금 숙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 호텔에 묵으시거나요, 에어비앤비에 계시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한옥 스테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의료 관광 전용 숙박 시설이라고 의료 관광 호텔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걸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민간 업자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이게 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의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충분히 세계 최강국의 어떤 의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각 이제 세계 이제 의료 관광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게 어떤 의료 기술은 충분히 이제 세계적 수준인데 나머지 서비스가 충분히 저는 만족을 해야지만 그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 시설 같은 경우도 의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보통 가족 단위로 옵니다. 예를 수술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오기는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같이 온다든지 자녀들이 같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오면 부모가 같이 온다든지 보통 가족 단위로 와요. 근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그 편안하게 그 의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온다 이렇게 딱 전제만 해서 검토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가족들과 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죠.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에는. 예. 분명한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의료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들에 비해서 체류 일수가 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꽤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숙박시설이 네.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도 관광도 겸하기 때문에 어떤 뭐 병원 시설에 숙박하시기보다는 일반 관광 호텔에 머물면서 시술이나 치료,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금 아마 의료 관광객에 특화된 숙박 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장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해서 그런 숙박 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꼭 필요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뭐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니즈에 맞춘 공급을 하게 되겠죠.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법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메디텔인가요? 그런 형태로 공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걸 시도하는 그 숙박업자가 없는 걸 보면 네. 사업자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시장의 수요를 그리 높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프린스 코트 의료센터입니다. 여기도 의료 강국인데요. 네, 2019년 코로나 전이죠. 의료 관광객이 130만 명. 저희가 50만 명 방문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130만 명이 방문을 했고 여기가 이제 의료 센터입니다.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의료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치료도 받고 또 가족들이랑 또 휴양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여기는 이제 의료 시설입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민간에 맡겨 두기에는 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까지 표현. 물론 이렇게 그냥 한 뭐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어떤 순위랄까요? 그런 데 있어서 뭐 이제 별로 이제 탑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한 중위권에서 머물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도 지금 좀 급박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선도적이고 발빠르게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에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충분한 그 니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자들이 숙박시설에 오지 않습니까? 일반 호텔에 갑니다. 근데 일반 호텔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 매니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의료 상식도 없으시고 그 어떤 의사소통도 의료와 관련해서 잘 안 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은 뭔가 거기 자기를 안내해 주시는 그 건물에서 숙박하는 건물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의료 상식도 있고 또 뭔가 이제 사소한 거지만 얘기를 했을 때 즉각 답변도 해줄 수 있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 바로바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일 때 어떤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에서 이게 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의료 관광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러한 그 숙박 시설 이거는 전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료 관광이 밀려오는데 그때 가서 숙박 시설도 부족하고 한데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당장 내년이라도 이런 그 의료 관광객 전용 그래서 거기는 의료 상식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환자니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언어 소통도 되는 그런 어떤 건물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장 내년이라도 저는 이게 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좀 외국인 환자 전용 이 숙박 시설을 서울시에서 좀 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든지 다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니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광객들 중에 의료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과연 숙박업소의 형태를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 호텔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예. 또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공공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예. 한번 그 수요 조사를 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예.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능한 코디네이터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일본의 뭐 어떤 뭐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에 가서 뭔가 치료도 받고 싶고 시술도 받고 싶은데 딱 접근하려고 했을 때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한테 갔을 때는 정확히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숙박시설에 픽업을 해서 오고, 또 숙박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또 같이 동행을 하고,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옆에서 어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코디네이터를,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99명 예. 양성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 통역 어학 실력을 갖춘 분 말씀하셨는데, 영어가 20명, 중국어가 20명, 일어가 20명, 몽골어가 20명, 뭐 기타 언어 또 20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수요에 따라서 미리 지금 준비가 돼서 의료 시술을 하는 병원들과 연계가 돼서 니즈가 있을 때는,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분들을 파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예. 기존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예.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지, 또 더 많이 양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앞에 유능한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통역하고 하는 걸로 뭐 어떻게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걸 거쳐서는 안 되고, 정말 최상의 서비스 질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유능한 코디네이터 양성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 의료 관광객이 이제 입국해서 치료를 받고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또 뭐 개인정보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어떤 만족을 했는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최강국으로 가느냐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전 디테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관광객이 돌아가기 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어떠한 뭐 요구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만족이 있었는지, 식사는 뭐 맛은 어땠는지, 관광은 어땠는지, 정말 그 어떤 세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저는 개선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99%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또 거기 갔던 그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관광객이 또 자기 나라의 입소문도 퍼뜨릴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또 계속 선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빨리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명을 유치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 관광은 누가 오든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저는 성패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꼼꼼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없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고요. 지금 의원님은 오늘 질의에서 의료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관광도 양보다는 질이다. 3천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와서 얼만큼 많이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3천만이라는 목표보다는 예를 들어서 1인당 200만 원을 쓰게 한다든가 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청의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 특강 때 마침 관광학회장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주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뭐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게 1인당 200만 원으로 할지 목표를 300만 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 그건 이제 뭐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넣을 거냐 뺄 거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기준의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네,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관광 정책을 세심하게 네, 그리고 깊이 있게 내실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형태의 관광이 아마 의료 관광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가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나 보완점, 개선점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이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가서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관광 서울, 관광 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의료 특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이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어떤 취지가 일반적인 그냥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게 세계 최고로 올라서기에는 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한데 의료 관광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세계 탑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관광은 최대 뭐 한 6배에서 10배 가까이 쓰고 간다고 해요. 일반 관광객보다 그런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부가 가치 또 어떤 이제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서울시의 그 의료 관광 6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료 관광에 성공해야 지방까지 이게 선도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방도 의료 관광에 살고 전체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이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의료 관광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또 시급하다. 지금 어떤 골든 타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어떤 골든 타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아낌없이 해서 지금 좀 잘 해주시기를 네,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조희영 교육감 나오십시오. 예.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 서울시 교육청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서 그 서희초 교사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서울 시민과 그리고 그 이제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오셔서 뭐 사과하신 적 있나요? 이 시정 질문 오셔서 뭐 사과는 안 했습니다만 이 없으시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또 여기는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사실 사과를 한번 하시죠.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희초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정말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거의 뭐 참담한 마음으로 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주의 마음으로 지낸다 이렇게 또 지금 표현을 하고요. 뭐 이런 사태가 난 데는 뭐 저희 교육감들이 더 철저하게 이 교권 보호 그러니까 대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일단 죄송한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 갖고 기회는 있습니다. 드릴 테니까 사과의 말씀을 예, 하시려면 죄송하게 사과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과하는 것과 좀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유감스럽다는 어떤 말씀을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안타까운 이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9월 4일 날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한다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아니 있습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뭐 문제- 약간 아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아니 그럼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세요? 연가 시위가 교사들이 그러니까 재량협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해석은 위법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개인 어떤 판단은 어떻습니까?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재량휴업은 조금 법적으로 논할 지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판단이 안 쓰세요? 왜냐하면 법의 해석의 차원은 저는 있고 이미 교장이나 교감 협의회에서도 이미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는 일단 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존중돼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계속 문제가 서울시 교육이 엉망으로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앞서서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으로 몇 년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까? 뭐 왜 거의 수행하고 10년에 있습니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가깝게. 교사 인권은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감님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시면서 예. 교사들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 뭐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판단을 해야 어떤 대책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서희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실 게 사태는 뭐 아니라. 나빠졌다고 하는 절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면서 예. 예, 교사 인권 저도 나빠졌다는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 다양한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교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뭐 정책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는 이번에 계기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해석이 있는 건 저도 뭐 인정하고요. 남 단지 얘기를 뭐 자꾸 저는 하실 좀 게 아니, 남 얘기를 자꾸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소신과 예, 주장을 뭐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교사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 공동체 전체의 인권이 존중되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조례가 2011년 예. 예, 그때 이후로 예.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예, 딱 그 말씀하시죠. 인과관계는 저는 뭐 실증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하고요, 그렇지 않은 교육청에 비교 연구가 한 2개쯤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뭐 공유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교권 침해가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6개나 7개가 더 높다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판단으로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님도 그러면 실증적 그 통계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학생 인권 말씀드리겠습니까? 조례가 예. 제정이 됨으로써 예. 단적인 예를 들면 예. 자는 아이를 깨우면 예. 자는 것도 권리다. 예. 자는 아이를 깨우면
언제부턴가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소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 학생 그러니까- 인권 조례라는 게 그게 제정이 됨으로써 예. 오히려 학생 인권은 보호가 안 되고 교권만 침해되는 그런 예.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는 부정을 해버리면 예. 아무리 해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저는 이 의원님을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지금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리고- 법을 없애버리고 과거에 돌아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아니, 때문에 그 질문도 하지 않은 걸 왜 답변을 하십니까? 예, 그다음 이런 말씀하셨죠. 8월 예 29일 그렇습니다. 날. 예. 지금 이 영가투쟁의 문제가 뭐냐면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왜 그걸 예. 불법으로 정했느냐.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침해되는 학습권을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이들 학습권 침해된다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요 말에 앞뒤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 아니, 협의 이만 한 거는 사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당사자,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당사자가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협의 틀을 만들어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이렇게 만나서 아니 그거는 접점을 찾아보자.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말씀입니다. 틀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 소신이 지금 답변을 보세요.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염려를 한다. 뭐 예. 뭐 불구경하세요? 그러니까 화해적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충돌하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서울시 교육이 얘기의 엉망이 되는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연관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법에. 그리고 집단행동 공무원법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도 교육부의 불법이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아니 교육부 입장하고 왜 지금 같은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혼란을 초래될 염려가 있다. 논평하십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뭐 제가 요청한 방식대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적 아니 해법을. 교육감님이시라면 예. 그 당위성이나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예.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예. 교육의 수장으로서 예.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그러니까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교육감 책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수만 명이 절규하고 있는 이 아픔을 보듬어 안으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원숙한 거지 않습니까? 112명 시의원도 다 아픔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법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9월 4일 이후에 재량 유업을 한 학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법적 갈등으로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딱 아니, 교육감님이 요겁니다. 아니, 보듬어 안으면서 보듬어 안는 게 문제가 해법을 아니라 찾아보자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면 예, 이 예, 문제에 적극 법과 원칙 입각하에 예. 그런 절규와 추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 학생들이 보고 있다.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법과 원칙 아니, 하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지금 사실상 동조를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을 하고 이제 계세요. 사실 이렇게 지금. 엄벌주의적 시각만 가지면 50만의 교사를 다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보듬어 말씀을 안고 아니 보듬어 안으면서 누가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예. 그 교사님들의 절규를 보듬지 않는 의원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저 본 의원은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이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을 촉발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편에서는 그 교사들을 보듬어 안기도 시의회에 하지만 나오셔서 말장난 하듯이 화해적 해법도 지금 본 의원이 나름 질문한 물밑에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예. 딴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가장 큰 책임지는 수장이자 예. 지금 이런 교사들이 집단을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연가 시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개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의 뭐- 판단이 있어야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없으세요? 아니, 뭐 구경하실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촉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제 어쩌면 교육공시 해보면 공교육 성찰의 날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해도 계속 아래로부터 열기가 크기 때문에 아니, 계속 이렇게 딴 이제 말씀을 되는 면이 좀 하시니까. 있는 겁니다. 시간도 없어서 예. 아니 어쨌든 저는 어떤 화해적 해법을 끝까지 추구를 해보려고 교육감으로서 그럽니다. 단 1회 예. 자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 오늘 저희 시정 질의가 우리 서울시